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는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 공포하게 됐는데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쉬운 2시간으로 단축되죠. 그러나 먼저 주목되는 것은 앞으로는 이제 모든 근로자들이 법정 공휴일 당당하게 같이 쉴 수 있게 됐다는 점이죠. 더불어 사는 사회에 반걸음은 더 다가설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어서 반가운 소식입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한 김지은 씨가 어제 2차 가해를 중단해달라고 호소하면서 공개한 자필 편지였죠. 이렇듯 미투 운동이 확산될수록 피해 여성이나 가해자 가족을 향한 신상 털기나 루머, 악성 댓글까지 2차 피해의 강도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지은 씨 자필 편지를 공개한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배복주 상임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김지은 씨의 2차 가해로 고통스럽다는 내용의 자필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김지은 씨가 직접 대표님이 계시는 단체를 통해서 이 편지를 건넨 건가요? 네, 어제 일요일 날 저녁에 작성하셔서 어제 아침에 저희가 받아서 언론에 배포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김지은 씨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 도움을 주고 있는 이런 관계이시죠? 네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옆에서 보셔서 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 김지은 씨가 미투 폭로 이후에 어느 정도 또 어떤 식으로 이제 2차 피해를 겪고 있는지요? 네, 우선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제 언론 기사에 이제 악의적인 댓글을 단다든지 허위 사실이나 사적 정보를 이제 무분별하게 유통하고 있는 것이 지은 씨나 지은 씨 가족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심리적으로 되게 불안한 상태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죠. 증권과 이제 미확인 소송 이런 데들을 보면은 어제 이제 김진 씨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가족들이 특정 세력에 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가족에 관련돼서는 모두 다 허위 정보이고 허위 사실이라고 김진 씨가 확인해 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현재 이런 2차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좀 취하고 계시는지요? 네, 현재 저희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차원에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상에서 좀 자정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즉각 해명을 하는 건 어떨까요? 그건 또다시 그런 허위 사실을 언론에서 또다시 이제 한류시키고 유통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수사를 좀 의뢰하는 방식이 훨씬 더 좀 구체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지은 씨 정말 제대로 생활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힘들게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옆에서 직접 좀 만나거나 이야기를 좀 나누시거나 그러고 계시는지요? 네, 아주 자주 뵙지는 못하고요. 필요할 때마다 함께 어떻게 할지 같이 상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게 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고죄나 이 명예훼손죄로 이제 맞고소를 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 이것도 2차 피해에 해당된다. 이를 시정하라 이렇게 공고를 했는데요. 네. 우리 정부가 2차 피해를 막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좀 보고 계시는지요? 우리 정부에서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피해자 역고소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역고소 부분은 법률적으로 좀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하는 동안에는 역고소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법률적 정비가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촘촘한 지원 네. 체계를 좀 필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이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성평등한 인식을 갖게 하는 문화와 교육이 어린 시절부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정치권에서 응답을 좀 해야 되겠군요. 지금 명예훼손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발하지 않도록 어떤 법률적인 네.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네.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 지원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거냐, 이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 네. 그러나 이제 이 지원 체계 문제는 그동안에도 좀 많이 거론이 돼 왔던 사안 아닌가요? 네, 지원 체계는 많이 거론되어 왔지만 실제로 네. 이제 피해자분들이 이제 제도다 보니까 피해자분들마다 다양한 이제 상황적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이에 맞는 이제 피해자 중심의 어쨌든 지원 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시현 씨만 예를 들더라도 당장에 언론에 얼굴을 노출됐을 때 네.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예. 예. 그랬을 때 긴급하게 본인이 좀 이 사건이 좀 처리될 때까지 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지원이 쉼터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 대피소로서요. 네. 긴급 쉼터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전국 그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같은 데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이런 그 민간단체 역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뭐 정부 지원이랄까, 이런 방식의 지원 체계를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의 저희 전국 성폭력상담소 가입 회원 상담소만 해도 128개 상담소인데요. 네. 저희가 사실 정부 지원을 조금 받긴 하는데, 근데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그것도 제대로 맞출 수 없는 예산 상황이라서. 그래요. 어쨌든 종사자들의 처우와 관련된 것도 상당히 시급하게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부에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운영자금은 지원할 수 없다. 사업자금은 지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상담 같은 게 주로 그 사람이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분들의 뭐 생계나 생활을 이제 어떻게 지원하냐 굉장히 그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가의 어쨌든 책무로서 네. 법에 규정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은 네.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NGO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좀 책임 있게 네. 이 지원 프레임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2차 피해 문제. 이제 네. 보면은 주로 그 피해자도 문제지만 이 가해자의 그 가족도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중에서도 특히 이제 그 가해자의 그 딸이나 부인 등 주로 그 여성이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실제 그런지요? 네. 저는 사실 이런 가족에 대한, 가해자 가족에 대한 비난은, 네. 비난이나 성희롱, 협박, 이런 것들이 왜, 성범죄가 아무래도 남성에 의한 여성이 폭력 피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그 가해자의 여성, 특히 딸이나 어머니, 부인, 이런 식의 어떤, 그걸 공격하는 건 저는 법률적으로도 위반된 행위고, 네. 인간은 다 개개인의 자기 인권이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배우 조민기 씨가 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좀 안타까운 일이 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제는 그 누리꾼들이 이를 두고 이제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너무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예, 먼저 조민기 씨 죽으면은 깊은 애도를 표하고요. 네. 근데 미투 운동이 마녀사냥이라고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요. 그 미투 운동 자체가 피해자 스스로 자기 옹호를 한 활동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용서와 화해를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를 옹호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기보다는 사실 이런 문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우리가 어떻게 성찰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네. 걸 생각하는 게 더 발전적이고 그리고 조민기 씨를 마녀 사냥이라고 말한다면 그 수많은 피해 학생들의 고통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 네.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미투 운동에 관련해서 이 뭐 공작설, 음모설, 기획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그 음모설이나 기획설 이런 것들 나오는 거 보면서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셨는지요? 미투 운동이 정치 공작이다, 정치 프레임이다라고 말하면 피해자를 중계했다는 말인데 네. 그러면 지금도 매일매일 미투 운동에 자기 경험을 선호하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이건 미투 운동은 우리 사회의 성차별로 인한 성희롱,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인이 존중받고 평등하게 사느냐 이 문제가 핵심이지 이게 정치 프레임이나 정치 공작으로 네. 얘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이 펜스 룰이라는 게 이제 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이제 뭐랄까요, 이 성추문 예방 지침이랄까요? 뭐 이런 거를 이제 본뜬 건데 아예 여성들과의 접촉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거라고 해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이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봤을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여성을 성적인 대상이나 지시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런 것이 또다시 이제 차별하고 연결되고, 또 폭력이 발생되고, 이게 반복되는 분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남성과 여성이 엮이지 않는다면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화와 인식이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를 잘 이루어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장벽을 쳐서 남녀 간에 이러한 것을 뭐 예방한다거나 이런 거야말로 얼마나 엉뚱하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가 하는 점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 성폭력 상담소 협의회 배복주 상임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는 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광고 들으신 후에 4부 이어가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매일을 보는 시선.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시작할 텐데요.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8시 28분 10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나성수 캐스터. 네, 동부간선도로 도심 성수대교 쪽으로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우선 장안교 부근인데요. 2차로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입니다. 이후로 성동교 목간 지점 1차로에서도 승용차 부딪히는 사고가 났는데요. 두 사고 여파 더해지면서 노원교부터 밀리기 시작합니다. 성동교 진입할 때까지 50분 이상 소요됩니다. 내부순환로 기름램프에서 연희램프까지 성산대교 쪽으로 이동하는 길 밀리고 있는데요. 25분 가까이 소요되고요. 반대 성수대교 쪽으로도 연희램프 에서 홍지만 터널 구간으로 정체입니다. 이 구간은 15분 정도 감안하셔야겠습니다. 성산로 밀립니다. 연희 나들목에서 이대훈 방향으로 또 반대쪽으로는 성산 2교에서 성산대교 북단 방향으로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이죠. 경제 시선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도 저희가 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결국 그 최용식 그 금융감독원장 사퇴하기로 했죠. 예, 오전까지만 해도 버티겠다라고 했는데 오후부터 분위기가 바뀌어서 뭐 3시 넘어서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문제가 됐던 게 그거죠. 본인은 뭐 얘기만 했지 전달만 했지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본인이 그 얘기한 본인 대학 동기 아들 같은 경우에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VIP 리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죠. 이제 보통 영업을 하려면 뭐 저런저런 뭐 약간의 뭐 어떤 고위층 이런 분들 영업하려니까 특별히 그런 채용을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서류 프리패스를 했거든요. 서류 전형을 안 하고 바로 이제
그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었는데 그쪽에 있었던 것도 문제가 됐었고 이제 금융감독원이 계속해서 은행권, 금융권 채용비리 단속하겠다라고 했는데 금융감독 수장 자체가 채용비리 자유롭지 못하면 0이 안 서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가장 부담스러웠던 걸로 작용한 것 같고요. 그래서 사표를 제출했고 최초의 민간인 금융감독원 출신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도 아닌 네. 민간인 출신 그러니까 금융연구원장을 했었었죠. 그렇죠. 약간의 어떤 그 기대를 감고 했는데 6개월 만에 그리고 현 정부 들어 이번 정부 들어서 고위직 기관장 중에 불명예 퇴진한 것도 처음 이런 역사를 남기게 됐고요. 6개월 만에 그만두게 되면 역대 가장 최단 금융감독원장으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되죠. 이렇게 상황이 되면 이제 앞으로 이제 관전 포인트는 하나은행은 무사할까? 그렇죠. 이 부분입니다. 그동안 계속 기싸움을 해왔는데 금감원장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은행도 약간 어떻게 비켜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금감원장도 뭘 좀 대응 체제로 갔지만 금감원이 또 가만히 또 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하나은행의 그 VIP 리스트 이런 것들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마도 수정 시정이 되겠죠. 이 채용비리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예. 사표 수리는 청와대에서 해야 되죠?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시간 문제고요. 당연히 사표 수리를 할 거고요. 이제 후임 문제 때문에 약간의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대행체제 그 수석 부원장 직무대행체제로 전환을 했으니까 아마 오늘 내일 바로 사표 수리를 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한국GM이 그 부평과 그 창원 공장을 그 외국인 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그 신청서를 이제 내기로 했다는 소식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원래 어제 내기로 했는데 서류가 좀 미비해서 오늘 내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부평하고 창원 공장이 있죠. 이제 군산 공장 같은 경우는 5월 말까지 폐쇄한다고 했으니까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각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그 지자체에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를 전달을 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외국인 투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를 해서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정할지 안 정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업이 신청을 해서 정할 수도 있나요? 그럼요. 신청은 당연히 기업이 하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좀 유치를 했던 적은 있었죠. 처음에 이제 하면 일단 외투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이 되려면 320억 원, 3천만 달러 신증서를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느냐. 혜택이 있겠죠.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그렇습니까? 네. 5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받고요. 이후 2년간 추가로 50%를 또 안 내도 되고요. 취득세, 재산세 같은 지방세도 최대이겠지만 이건 15년간 일정 수준으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를 만약에 빌려 쓴다. 공장도 지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는 임차료도 깎아줍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죠. 그러면 그 현대차, 기아차는 어떻게 해요? 외국인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외국인 하고 싶다고 그럴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는 어차피 우리나라의 공장을 짓는 측면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 연구개발비 하면 이런 걸 또 세액 공제를 해줬고. 근데 이게 한국 GM이요. 원래부터 외국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GM 대우. 그전에 대우차였죠. 근데 이제 그동안 대주주를 찾지 못해서 외국인 되고 나중에 이제 결국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건데 문제는 군산 공장을 철폐하겠다라고 해놓고. 그러게요. 창원이나 여기 부평의 공장 조금 교체죠. 설비 교체죠. 사실 설비 신증설 투자는 아닐 겁니다. 신증설 투자라고 하면 생산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글쎄 말이죠. 아니면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거나 전기차라든지 친환경차를 만들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한 라인은 죽이고 한 공장은 죽이고 나머지 공장의 교체인데 이걸 만약에 신증설로 보고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면 세금 혜택을 준다? 국민 정서가 받아들일까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는 이게 안 된다 이러고 싶은데 이거 한국 GM 이거 안 해주면은 우리 그만두겠다 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서로 협상을 하는 거죠. 지금 안보 쪽을 보면 비핵화 협상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비핵화와 체제 안정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한미 FTA 통상 협상도 어떻게 될 거냐. 결국에 GM도 누가 먼저 패를 보여주느냐 차이죠. 지금 안경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오늘은 너무 많이 했고요. 그렇습니까? 일단 먼저 정부가 이런 혜택을 주면 우리는 신규 투자하고 신차 배정할게. 아니야. 너네 계속 있을 거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너 계속 여기 있을 거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는 먼저 그거를 보여주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거 바로 외투 지역
인정해주기가 지정해주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다른 르노 삼성, 뭐 쌍용차 그럼 왜 그 외에 다른 외국인 기업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나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정부도 어제부터 실사에 들어갔잖아요. 산업은행이요. 그렇죠. 절대 호락호락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국민 정서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계속 줄어서 멕시코에도 뒤질 상황이 됐다는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생산량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국토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그 공장 수가 많아야 되는 건데 지금 GM도 분산 공장 철수한다고 하고 그렇죠. 계속 우리나라에 있는 생산 라인을 줄이고 왜 해외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게요. 인건비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게 원래는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자동차 생산량을 보면 5위였어요. 네. 근데 2016년부터 인도에 밀렸거든요. 6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7위로 내려앉게 거의 시간 문제다 됐습니다. 그 추격자는 멕시코인데요. 네. 작년 기준으로 보면 딱 4만 대 차이 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게 411만 대, 멕시코가 407만 대였는데요. 이미 올 1, 2월을 보면 멕시코가 더 앞섰다는 거죠. 그러면 멕시코 지금 나프타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다. 미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대부분의 미국에서 생산한 차는 멕시코에서 생산합니다. 인건비 때문에. 글쎄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 기아차도 멕시코 공장이 있고요. 네. 세계 모든 자동차 메이커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습니다.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말고 미국으로 짓지 말아야지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세금 혜택이 있고 두 번째는 저렴한 인건비 때문에 그렇군요. 한국에 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우리가 인건비를 싸게 할 거냐 아니면 기술을 더 하이 퀄리티인 고기술로 갈 거냐. 인건비를 싸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쪽 기술 부가가치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현재 내연기관 형태의 자동차는 조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노동력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전기차 이쪽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가느냐고 관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쪽은 전기차로 가면 부품 업체들의 어떤 영향력 그 입김이 세집니다. 왜냐하면 모터 배터리 이게 사실상 전기차의 전부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내연기관은 하도 부품이 많아가지고 이걸 조립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힘이 되게 파워가 셉니다. 그래서 노동 창출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전기차 친환경차로 가면 그게 좀 덜 되니까 어떤 그런 연구 개발 아니면 다른 모터나 배터리 아니면 다른 부가가치 다른 산업 형태로 전환을 좀 해야 되겠죠. 그러게요. 정말 만만치 않은 도전이 앞 가로놓여 있다. 우리 자동차 업계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 백화점보다 싸다는 그 가짜 영수증으로 소비자를 좀 속이는 홈쇼핑 업체들이 있고 대거 적발이 됐다는 소식인데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데 그동안 그래서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홈쇼핑 가끔 돌리다 보면 항상 백화점을 걸고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인식은 백화점보다 쌀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백화점은 고급이다라고 생각하니까 백화점에 파는 상품인데 훨씬 홈쇼핑이니까 싸게 판다.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영수증을 보여줍니다. 그러게요. 이제 그게 좀 황당한 대목이에요. 근데 그 영수증을 알고 보니까 가짜 영수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백화점보다 비싸다는 건가요? 그런 영수증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쌀 수도 있었겠죠. 백화점 대비 20만 원. 여러분들 저렴하게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영수증을 보여줬는데 그 영수증은 어느 백화점에도 발급해주는 그 가짜 영수증이었다는 거고요. 네. CJ 홈쇼핑, GS샵, 롯데홈쇼핑. 뭐 사실상 우리나라의 3대 홈쇼핑이죠. 우리 현대홈쇼핑은 요번에 안 걸려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과징금 부과를 건의를 했습니다. 네. 방송법상 이 과징금 부과는 거의 최고 수준의 징계고요. 네. 5천만 원 이하 과징금인데 제가 보기에는 손방망이죠. 이 5천만 원 낼 바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더 팔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더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않아야 되겠죠. 홈쇼핑 채널에서 나오는 백화점 영수증 대부분 가짜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집에서 그 어린아이를 키우면 받는 그 양육수당 수령 기간이 길어진다는 소식인데요. 어떤 분들한테 좀 반가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0세에서 만 0세에서 5세 사이의 아이를 키우는 그 가정에 해당하는 일인데 보통 어린이집 같은 양육시설에 보내면 보육비를 지원받고요. 정부로부터.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받는데 양육수당이 훨씬 적죠, 금액도. 금액도 맞습니다. 적은데 거기다가 이제 그 기간이 달라요. 주는 기간이. 보통 이제 어린이집 같은 유치원 같은 보낼 경우는 취약 직전에 2월까지 신학기가 3월부터 시작된 2월까지 주는데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그 해 2달 전인 12월 말이면 딱 끊깁니다. 이거 좀 불공평,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해서 문제가 많이 제기됐었죠. 불만이.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그럼 양육수당도 보육료와 같이 2월까지 줄게라고 그 방안으로 간다는 건데 문제는 지금 돈이 없잖아요.
글쎄. 그 재원 마련의 모든 건 기획재정부가 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협의하겠다는 건데요. 기획재정부 돈 없다라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 좀 더 늦춰질 수도 같아요. 네. 자, 이 카카오 택시가 이달 말부터 그 유료 서비스를 이제 도입한다고요? 28일부터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미 카카오 대리를 하는 경우는 이런 웃돈 서비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릴 때 그렇죠. 좀 더 돈을 주면 우선 배차가 되거든요. 네. 택시도 카카오 택시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28일부터 어떤 뭐 특정 상권, 특정 시간대는 택시 잡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웃돈 주겠어요라고 하면 좀 더 우선 배차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국토교통 택시 운송 사업법상 미터기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받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글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걸 이제 우선 배차 형태로 가는 걸 플랫폼 사용료로 이원화해서 법을 좀 피해가겠다라는 건데 또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티맵 택시가 이런 웃돈 제시 기능을 도입했다가 서울시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2015년에. 네. 그래서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카카오 택시는 또 어떻게 될지 28일부터 서비스 한다라고 하는데 법업 어떤 규제를 피해가서 제대로 서비스가 안착이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인 필요, 비즈니스 모델 뭐 여러 가지 같이 겹쳐 있는 부분들이죠. 보통 우리 택시할 때 뭐 2배, 3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사실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네. 카카오 택시는 어떻게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한 주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은 어떤 이슈에 집중하고 어떤 이슈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우리 사회의 그 여론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스트앤 리서치 배종찬 본부장 전화로 연결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사회 여론의 내비게이션이다. 뭐 이런 평가를 좀 받고 계신 것 같아요. 아유, 너무 가찰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예, 아무튼. 이 정치권의 그 불어닥친 미투 바람, 이게 이제 그 지방선거의 그 최대 변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측들이 많은데,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무엇이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네. 이 미투 운동, 미투 관련 이슈가 지방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입소스가 자체 조사로 지난 7일 실시하고 11일 발표한 조사, 서울 858명, 이 통신사 가상번호 무선 전화 면접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3%포인트, 성연령 지역 가중시가 적용됐고요. 네. 응답률 14.3%.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지방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많이들 궁금할 것입니다. 물어보았습니다.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10명 중 7명이 넘는 73.4%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다는 의견은 25.7%에 그쳤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다가 61.1%로 나타났습니다. 네. 여성 유권자들은 남성보다 높은 76.4%가 영향이 있다. 이런 평가되고 이 투표의 적극성을 띠는 적극 투표층에서 지방선거 영향 70%라고 응답했습니다. 네. 현재 상황만 보면 당연히 의혹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여권이 분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여당에 대한 이제 국민 여론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당 책임론인데요. 네. 이 안전지사가 도지사직을 사퇴했지 않습니까? 정치활동 중단 선언도 했습니다. 그렇죠. 개인 문제로 볼지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 물을지 또 물어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굉장히 민감한 대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들이 대체적으로 민주당 관련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안전지사뿐만 아니라 정부 여당도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응답은 29.6%였습니다. 네. 이 안희정 전 지사, 그러니까 개인의 정치적 법적 책임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이 3명 중 2명 정도인 67.1%였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문제다라는 의견이 우리 국민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데요.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안 전 지사 개인 책임이라는 의견이 이 80%를 넘는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정부 여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아서 앞으로 공세가 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부분이 앞으로 전체적인 여론 판도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군요. 네. 다시 그 지방선거 얘기를 하자면 이 본격적인 그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제 후보 단일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후보 단일화에 대한 여론 나온 게 있나요? 네, 선거가 임박할 때마다 어김없이 이야기되는 것이 바로 선거연대와 후보 단일화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입소서가 자체 조사로 지난 5일과 6일 실시하고 11일 발표한 조사, 이번엔 전국입니다. 전국 1,059명,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 응답률 13.5%고 나머지 조사 개요는 앞서 소개한 조사와 동일합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집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후보 단일화 필요하느냐 네. 물어봤는데요. 후보 단일화 반대가 절반이 넘는 51%였습니다. 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후보 단일화 찬성 의견은 27.6%로 나타났는데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는 후보 단일화 찬성 여론이 높았습니다. 네. 하지만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후보 단일화 반대 의견이 높아서 현재로서는 두 당의 지지층은 후보 단일화에 대해 동상이몽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어떻게든 후보 단일화해서 여당에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후보를 내댄다.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은 반면에 바른미래당은 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네. 네. 자, 이 시도지사 선거도 있지만 이 교육감 선거도 그 같이 치러지지 않아요. 네.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교육감 후보의 성향에 대한 조사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워낙 투표해야 될 투표 용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적게는 뭐 4장, 5장인 곳도 있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투표 용지가 무려 7장이나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어떤 후보가 있는지, 이 후보가 어떤 장점이 있는지, 후보의 정책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특히 깜깜이 선거가 전개되는 것이 바로 교육감입니다. 특히 강역시나 도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교육감 너무 중요한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육감이 어떤 인물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주로 기준을 삼는 것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게 되는데요. 네. 이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적 성향 후보와 진보적 성향 후보가 대결할 경우 어떤 성향의 후보에게 지지할지를 물어봤습니다. 네. 이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를 지지하겠다,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1.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요. 보수 성향 교육감에게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것이 27.6%로 나타나는데 그만큼 특별한 다른 이 투표 기준을 삼을 것이 마땅치 않은 점도 중요한 이유로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네. 전반적으로는 진보 성향 교육감 후보 선호도가 높은 가운데 60세 이상, 대구 경북, 자영업, 가정주부청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네.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교육감 선거 대부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 채 깜깜이 선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후보 정책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교육 문제만큼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도 없잖아요. 그럼요. 네. 자, 이 또 하나 좀 살펴볼 부분이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겠느냐 여부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개헌 관련 이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자문특위가 헌법 개정안 초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임기 4년 연임 대통령제가 골자인데요. 네. 이 대통령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수도, 서울이냐 어디냐, 수도를 그 성격을 명문화하는 내용, 이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국회에 합의가 없을 경우 대통령 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데 네. 이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 실시되는 것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 물어보았습니다. 이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찬성 의견이
75.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동시 실시 반대 응답은 17.8%에 그쳤는데요. 이 정당 지지층 중에서는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만 상대적으로 동시 실시 반대 의견이 높았습니다. 네. 과연 정당 간의 합의가 가능할지가 가장 중요한 개헌의 고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다수의 국민들은 6월 지방선거와 같이 개헌 투표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자, 이 안보 이야기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월 초로 예정되어 있는 그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해빙부두가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여론이 바뀌었을지 아니면 이 올림픽 이전의 여론조사와 비슷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네. 이 한미연합 군사훈련 이 재개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 절반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 미뤄져 왔던 만큼 예정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는데 그렇지만 계획대로 실시하되 축소해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23.4%. 네. 8월 을지 포커스, 을지 훈련까지는 더 연기해야 된다도 12%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마지막으로 이 트럼프발 통상 압력에 대한 국민 여론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네, 트럼프 대통령 북미 회담에 상당히 전향적 입장을 보여주는데 이 통상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해서 좀 동맹, 친구, 프렌드로서 좀 더 혜택을 많이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한 트럼프 대통령 모습 보니 답답하기만 한데요. GM 공장 폐쇄 부분 또 미국의 전방위적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 우리 경제의 주름살이 패여져 가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7월 한미 FTA 개정도 요구했던 트럼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이 한국산 세계적으로 제일 좋은 제품입니다. 한국산 세탁기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을 했고요. 이 철강에 대해서 보복 관세 움직임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이것이 과연 안보 문제와 관련이 있냐는 이런 이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네. 한미 관계와 관계없이 상관없이 미국 이익 우선주의 때문이라고 본다는 의견이 이 70%에 가까운 8.8%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네. 자. 앞으로 통상 압박은 계속 지속될 걸로 그래서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정찬 본부장이었습니다. 못할 것 없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재밌는 삶을 살기 위한 고다. 미국의 작가 메이슨 쿨리가 한 말인데요. 당초 세웠던 계획이 어그러지고 당초 달성하기 힘들어 보이는 목표가 있더라도 까짓것 이 정도 못할 것도 없지. 이렇게 다시 시작해보는 하루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백병규였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